시간에 제가 맡은 주제는 지층과 화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층과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지구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렇게 꼬부랑 할아버지 같이 나이가 많이 먹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싱싱한 젊은 지구일까요? 자, 이 시간에 왜 이 지층과 화석을 통해서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살펴보는지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자면, 지구 나이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이 바로 진화 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화라는 것은, 진화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친구 가운데 점점 막 진화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나, 여러분이 기르는 개가 막 진화해가지고 막 사람으로 변하고 있거나 본 적이 없죠? 진화는 관찰한 적도 없고 확인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진화론자들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진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래된 지구 나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태양계가 오래되었고 우주가 나이가 오래되었다는 내용도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 문제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구의 나이, 또 다른 말로 이제 지층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을 저번 시간에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배우셨죠? 배웠죠? 네. 근데 그것이 상당히 신뢰하기가 어렵다 하는 내용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보다 그 이전에 나왔던 연대 측정 방법이 무엇이냐면, 지층에 있는 화석, 특별히 표준 화석이라는 화석을 통해서 지층의 연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연대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층을 통해서 또 화석을 통해서 지구의 연대를 알아보는 것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과학적인 내용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나이를 알아맞춘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쉬울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자, 여기 보면 1번 분과 2번 분이 있는데, 자, 누가 더 나이가 많을 것 같습니까? 1번. 예. 자, 또 3번 남자분과 4번 남자분.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나이를 추정할 때 무엇을 많이 보죠? 피부에 이게 주름살이나 또 피부에 있는 이런 검은 반점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나이를 추정하고 대충 우리가 어림짐작해서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번 여자분은 8살. 그다음에 2번 여자분은 몇 살일까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보다도 더 젊어 보이는데 46세. 너무 동안이에요. 부럽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25세, 또 70대 할아버지. 네, 충격적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의 나이를 맞추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의 나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이 사람들의 나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네? 자기 자신이 잘 안다. 그건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사실은 몰라요. 특히 고아원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을 보면 출생 기록이 없으면 자기 나이를 몰라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본 사람, 바로 부모님, 엄마가 가장 잘 알겠죠. 자,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지구의 나이도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구의 나이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사람의 나이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주름살, 또 피부에 있는 이런 반점 같은 걸 본다고 그랬는데, 지구에도 나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주름살과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땅에 이 절벽이 보이는데, 이 절벽에 이런 주름살처럼 보이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지층이라고 얘기하죠.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구의 75%가 이와 같은 퇴적층으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이 떡가래처럼 이런 쌓여있는 지층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피부의 주름살과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지층 안에는 또 무엇이 발견되죠? 또 화석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구의 나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이 지층과 이 화석은 과연 언제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층에 대해서 또 화석에 대해서 생각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생각, 즉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주가 150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또 계속 우주가 진화하면서 지구가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체들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와 우주의 나이는 약 6천 년 정도밖에 짧은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이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지구는 앞에서 바로 배웠던 노아 홍수라는 전 지구적인 사건, 이걸 어려운 말로 대격변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양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시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바로 진화론에서 가르치는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려운 말로 동일과정설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직 안 들어보셨나요? 이것을 말한 사람은 허튼과 라이라는 분이 1800년대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한 건 무엇이냐면 동일과정,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는 틀리지 않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침식과 퇴적과 운반,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지층이 하나씩 쌓이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30cm의 퇴적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약 5,000년의 시간이 흘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떡가루처럼 보이는 이 지층들은 아주 오래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가 아주 오래됐다는 이 생각은 다윈에게 영향을 끼쳤고, 지구가 이렇게 오래됐다고 한다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다윈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네,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무식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강을 통해서 진흙, 모래 같은 것들이 깎여서 운반이 되어지고, 이것이 이런 바다에 쌓이게 되고, 또 그 위에 계속 쌓이다 보면서 아래에 있는 지층이 다져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지층이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지층이 만들어지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또 동일과정설에서 얘기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웠죠? 이렇게 지층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서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라일이라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지구는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구는 아주 오래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 동일과정설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이 사건을 모세의 기록 밖으로, 바로 성경 밖으로 몰아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 이론을 만들어낸 데에는 바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반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성경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동일과정설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동일과정설, 아주 그럴듯한 이론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자, 여러분, 바른 과학, 올바른 과학, 좋은 과학은 어떤 과학일까요? 어떠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이 자료들을 모아서 이 자료를 분석하고, 이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과학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동일과정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동일과정설은 이 과정을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을 먼저 세워요. 즉, 동일과정. 과거나 현재는 동일했다라는 원칙을 먼저 세워놓고, 이 원칙에 맞춰서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료를 분석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동일과정설에 의해서 지층이 쌓여졌다는 것에 기반을 두어서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이 지질주상도라는 것입니다. 이 지질주상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구를 이렇게 시루떡처럼 딱 잘라보면은 단면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단면들을 층층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 화석들이 발견되어지는데,
화석들이 발견되어지고 가장 위에 있는 지층은 가장 최근의 것이고 가장 밑에 있는 지층은 어때요? 아주 오래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질 주상도라는 것은 가장 밑에는 아주 오래된 지층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오래된 최근에 지층이 있다는 그런 생각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캄브리아기부터 시작해서 페룬기까지가 고생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트리이아스기와 백악기가 중생대 또 신생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총 캄브리아기 외에 12개의 지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공룡은 어느 시대일까요? 예, 우리 주라기 공원이란 영화가 있었죠. 바로 공룡이 발견되는 시기가 주라기 시기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억 년에서 2억 년대에 주라기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땅을 잘라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지구의 연대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지층이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화석들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질 주상도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교과서에나 또 어떤 박물관 같은 데서 많이 보았었죠? 네,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일 과정설이 사실이고 정말 지구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층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였고 또 그 시대에 살았던 동물들이 죽어서 화석으로 남았다고 한다면 정말 지구상에 이런 이와 같은 모습의 지질 주상도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사실이라면 존재해야지 맞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 지구를 전체를 연구를 해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12개의 층으로 되어져 있는 지질 주상도는 실제로 발견이 됐을까요? 발견이 되지 않았을까요? 발견이 된 적이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지층의 80% 이상이 여기에 나온 12개 층 중에서 3개 이상의 지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부분이 하나의 시대나 두세 개의 층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지구의 지표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에볼루션이라는 진화라는 교과서에서마저도 지질 시대를 완전하게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지구상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구상에 이런 시대선으로 있는 지질 주상도라는 것은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느냐?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름들은 캄브리아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이런 것들은 이 지층이 발견되어진 지역의 명칭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삼엽층이 보여주고 있는데 삼엽층은 진화의 단계 가운데서 가장 하등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여기 말하는 고생대에 살았던 화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층의 삼엽층이 발견되어지면 이것은 아주 오래된 5억 년, 6년 된 지층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죠. 지층의 연대를. 그리고 이 지층이 발견된 지명을 따라서 캄브리아기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주라기에 공룡의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발견됐다. 이 공룡은 한참 후에 발견됐기 때문에 이건 중생대에 해당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주라기 지층이라고 명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구에 있는 여러 곳에서 화석들이 발견되지만 이것을 지층에 이름을 붙이고 나중에 이것을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하등한 것부터 점점 발달한 거로 이 지층을 짜집기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질 주상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질 주상도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책에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진화하는 자들의 머릿속에서 또 교과서에서 실려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지질 주상도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각각의 지층들을 시기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쌓아놓게 되면 160km가 넘는다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지구의 지각이 두께가 얼마인지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지구의 지각의 두께. 예? 예. 지구의 지각의 두께가 약 48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퇴적암의 두께는 24km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지질 주상도가 정말 쌓아놓으면 160km가 된다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이 지질 주상도가 정말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머릿속에 존재하는 허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결층의 문제라는 것인데 이 지질주상도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지층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되는데 층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중간에 비어있는 층들이 실제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욱 놀라운 것은 젊은 지층, 최근의 지층이 오래됐다는 지층보다 위에 있지 않고 밑에 있는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발견되면 안 되는 화석들, 발견되면 안 되는 발자국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 지질주상도라는 것은 이것이 지질주상도가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해서 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화론자들의 머리 가운데, 사고 가운데서 진화가 일어났고 지구가 오래되었다면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서 만들어진 허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구상에서 이런 이 지구의 단면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미국에 있는데요.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 있고요. 라스베가스 옆에 있네요. 여기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그랜드 캐년이죠. 그랜드 캐년을 가면 이와 같이 정말 멋진 계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길이가 446km. 우리 경부고속도로보다도 길이가 더 길고 넓이가 넓은 곳은 30km가 된다고 하고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은 1.8km. 지리산이 그냥 쏙 거의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협곡이 있습니다. 자, 이곳을 가면은 이 지구의 단면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겠죠? 자, 네, 그랜드 캐년을 가서 지층을 분석해 보면 이와 같은 형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랜드 캐년에서 얼마나 많은 지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지질주상도를 크게 세 개로 나누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중생대와 신생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생대만 존재하는데 고생대 가운데서도 여기 보시면 실루리아기, 오르도비스기가 사라진 캄브리아기 위에 바로 대봉기가 존재하는 이와 같이 불안정한 형태의 지층을 그랜드 캐년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지층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랜드 캐년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질주상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랜드 캐년만 그런 것이냐? 또 미국에 이런 아주 유명한 협곡들이 있는 국립공원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랜드 캐년은 이 고생대의 지층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시온 국립공원에서는 중생대의 일부 또 다른 데들도 중생대와 신생대의 일부 이와 같이 지층의 일부분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지구상의 대부분은 지층이 하나나 두세 개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랜드 캐년에서 두 개의 층이 중간에 싹 사라졌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려운 말로 결층, 비어있는 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 기간에는 이 지층이 육지로 올라와서 더 이상 퇴적이 일어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침식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퇴적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설명이 맞는다고 한다면 오랜 침식으로 인해서 그 지층의 침식의 흔적들이 파여있는 흔적들이 관찰이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이 캄브리아기와 대봉기의 경계면을 보게 되면 침식의 흔적이 전혀 없이 완전하게 평평한 경기만을 관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런 해석들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 과정선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런 지층이 만들어진 것을 설명하는 것이 설명하는 데서 문제점이 되어지는 것은 퇴적과 침식을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반복했다 한다면 이 지층들 사이에 이와 같은 침식의 흔적들, 즉 요철명들이 관찰이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관찰되어지는 지층들은 완전히 평평한 이런 요철의 흔적이 전혀 없이 지층이 관찰되어진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관찰되는 이 지층들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쌓여진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쌓여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랜드 캐년의 지층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지층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요철의 흔적이 없이 침식의 흔적이 없이 가지런하게 평형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층이 쌓여진 것이 동일 과정설적인 설명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동일 과정설에 의해서 지층이 만들어졌 것을 대표적인 예가 지질주상도인데, 이 지질주상도가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지질주상도가 지구상에서 발견되어진 것은 동일 과정설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화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그 화석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동물이 죽게 되면 동물이 살이 썩고 그 위에 흙이 덮게 되고, 나중에 또 그 위에 계속 퇴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눌려져서 나중에 화석이 되어진다 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과연 화석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에서 그 지질주상도에는 화석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화석들 가운데 과학자들은 표준 화석이라는 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 표준 화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에만 살았고 다른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동물들을 표준 화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지층을 발견했을 때 그 화석이 발견된다고 하면은 그 화석을 통해서 이 지층이 어떤 지층인지를 알려주는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암모나이트나 삼연충, 공룡 같은 것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땅을 팠는데 공룡이 나왔다. 그럼 그 지층이 어떤 지층이 되겠습니까? 중생대의 주라기 지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땅을 막 파고 들어갔는데 삼유충의 화석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아주 고생대의 캄브락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질주상도를 통해서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 지층 속에 있는 화석, 특별히 우리가 파존 화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구의 연대를 결정하는 방법, 이것이 대표적인 지구의 연대를 알아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준 화석을 통해서 지구의 연대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표준 화석이라는 것은 그 해당되는 시기에만 살고 다른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아야만 그 시대를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 화석이 그 시대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화석이 표준 화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화석의 연구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맥스웰이라는 과학자는 240개의 동물이, 세코스키라는 과학자는 500개의 동물들이 나중에 표준 화석이라고 알렸던 화석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화석들이 다른 시대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화석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표준 화석을 통해서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은 뭔가 신뢰하기 어려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알렌이라는 뉴질랜드의 그런 지질학 교수님은 이 표준 화석을 통해서 지층의 연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약점이 많은 불합리한 연대 결정법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층의 연대를 결정할 때 그 지층에 발견되어지는 화석을 통해서 이 지층의 연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과학자들이 지층의 연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과학적이고 정말 신뢰할 만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혹시 드십니까? 자, 논리적인 약점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려운 말로 순환농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소풍을 가서 막 땅을 팠는데, 땅을 파다가 이를테면 삼유충의 화석을 발견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삼유충의 화석을 들고 지질학자에게 가서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이런 화석을 발견했는데 이 화석이 얼마나 오래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교수님이 그걸 한번 쫙 본 다음에 그 지층을 살펴본 다음에 이 지층은 고생대 캄브리악이라는 아주 오래된 지층이기 때문에 이 화석은 캄브리악이 아주 오래된 것이야. 한 560년 전에 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서 교수님께 교수님, 그럼 이 지층이 이렇게 아주 오래된 566년 된 캄브리아 지층이라는 것을 그럼 혹시 어떻게 알았죠? 그럼 교수님이 어떤 답을 해줄 것 같습니까? 이 지층이 아주 오래된 캄브리아라는 지층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삼유충 화석이 나왔기 때문이야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화석과 지층의 연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연대 측정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화석은 지층의 연대를 알려주고 지층은 또 화석의 연대를 결정하는 서로 순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논리적으로 맹점이 있는, 약점이 많은 불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화석들이 발견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박물관 같은 데 가게 되면, 과학박물관에 가게 되면 이런 화석들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화석들 가운데 육상동물의 화석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물고기 같은, 조개 같은 해양 생물의 화석이 아주 많을까요? 네? 해양 생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그 노아 홍수 강의를 들을 때 물고기 화석이 만들어진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해양 생물이 많을 것 같아요? 육지 동물들은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어서 단단한 뼈들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화석이 아주 잘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 네, 해양 생물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많아요. 지구상에 발견된 화석들 가운데 해양 무척추 동물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해파리나 뭐 조개, 그런 것들이죠. 화석의 95%가 대부분 조개나 오징어 그런 해양 무척추 동물이에요. 나머지 5% 중에서 또 95%는 바다식물이래요. 5% 중에서도 95%. 자, 그럼 얼마 남지 않았죠? 또 그 가운데 대부분은 물고기야 또 곤충이래요. 야, 그럼 도대체 육상동물 화석은 얼마나 남은 거예요? 보면은 0.0025%. 즉 5% 중에서도 0.0025%만이 육지동물의 화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요, 선생님, 저기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공룡 화석들 그렇게 많던데 왜 그밖에 없다고 하십니까?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화석 같은 경우도 약 2,000구밖에 발굴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화석이 많이 발견됐는데 왜 대부분이 해양 동물의 화석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동일 과정설적인 설명으로는 육지 동물과 해양 동물의 이런 차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물속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이 화석이 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걸 이미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죽어서 가라앉고 흙이 덮어서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이 부패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물속에 살고 있는 생물체들이 화석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물고기 같은 조개 같은 것들이 화석이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이런 흙덩이들이 덮쳐서 거기서 죽고 그것들이 단단히 눌려져서 화석이 될 때 물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물고기들이 화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격변적 사건, 우리가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노아 홍수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때 흙더미들에 의해서 매몰됐을 때 물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그렇게 많은 수가 화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실제로 발견되어지는 물고기 화석들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생생히 살아있을 때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금방 떼가지고 집에 가서 불에 구워 먹어도 될 정도로 생생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죽어서 썩은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이 어룡인데 아기를 낳고 있다가 죽어서 화석이 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들이 화석이 됐을 때 죽었던 때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화석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런 새우 같은 것이 죽게 되면은 금방 부패되는데 이런 생생한 화석이 있다는 것은 동일 과정설. 물고기가 죽고 그것이 밑에 갈아지고 그게 흙이 하나하나 쌓여서 화석이 됐다는 것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화론을 해서 말하는 이 화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땅속을 파괴되면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진화의 단계를 보여주는 전이 화석이 존재할 것이라고 진화론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냐면 다윈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주 하등한 단세포 동물에서 이것이 점점 분화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왔다. 진화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진화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전혀 없다가 순식간에 캄브리아기에 때 수많은 동물들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이 관측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성캄브리아기에, 이 성부 캄브리아기라는 것은 캄브리아 이전 시대를 말하는데, 성캄브리아기 때는 생물의 흔적이 없다가 캄브리아 시기 때 갑자기 생명체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생물학적인 대폭발, 캄브리안 대폭발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윈은 자신의 진화론이 맞다고 한다면 이 화석을 통해서 중간 단계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기를 바랬지만, 다윈의 시대에 중간 단계 화석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중간 단계 화석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진화의 단계를 보여주는 중간 단계 화석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진화론 생물학자가 얘기하기를, 중간 단계의 화석의 부재는 지속되며 계속되는 진화에 문제가 되고 있다.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화석은 발견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지층이 만들어지고 또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배우는 동일 과정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지질 주성도와 표준 화석에 의해서 연대를 결정하는 것이 신빙성이 낮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 과정설 외에 어떤 과학적인 이론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격변론이라는 이론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약 6천 년 전에 창조하셨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짧다. 그리고 지구에 노아 홍수라는 아주 전 지구적인 갑작스러운 변화, 격변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로 인해서 지구상에 이와 같은 지층이 만들어지고 화석이 만들어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격변론이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격변론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서울에 있는 우면산입니다. 여기에 어떤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지질학자를, 외국에 있는 지질학자를 모시고 가서 이걸 보여드린다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런 골짜기는 수십만 년을 거쳐서 물이 흘러서 파여서 이런 계곡이 됐을 거라고 해석을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꼬마가 그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아저씨, 그건 모르는 소리인데요. 작년에요, 여기에 비가 잔뜩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순식간에 만들어졌어요. 라고 답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 뉴스 나온 거 봤죠? 산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흙대물들이 순식간에 내려오면서 이러한 골짜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면산의 이 골짜기도 동일 과정설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물이 흘러서 골짜기를 흘러서 흐르고 침식되고 깎여서 수많은 시간을, 수만 년을 걸려서 이게 파였다고 설명을 해야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은 어떻습니까? 산사태라는 격변 사건에 의해서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이것을 설명하는 올바른 설명이잖아요. 바로 이 전 지구적인 현상을 우리가 이 노아 홍수라는 대격변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격변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앞 시간에 배웠는데요. 노아 홍수 사건 하면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온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시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게 되면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졌다. 큰 샘들이 터졌다. 이 지구 속에 있는 지하수들이 터져 올라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하수들이 터져 올라오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대한 지진들과 화산 폭발들이 전 지구적으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어떤 나라에 화산이 폭발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땅들이 물처럼 흐물흐물해지는 토양 액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해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해일이 인해서 큰 바닷물이 움직이는 걸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고,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면 그 속에, 쓰나미에 의해서 바닷속에 있는 흙더미들이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저탕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일본 쓰나미를 통해서 거대한 바다 물결에 의해서 순식간에 지상에 있는 건물들이 쓰러지고 자동차들이 휩쓸려가는 쓰나미의 위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런 쓰나미 현상과 해일과 이런 현상들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노아 홍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면 바닷속에는 탁한 흙더미들이 막 쏜살같이 시속 100km 이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것은 이 흙더미들이 바닷속에서 막 움직이게 될 때 그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태적층에서 보는 그런 지층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탕류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쓰나미에 의해서 저탕류의 흙더미의 흐름에 의해서 지층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저탕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탕류 이론을 입증하는 실험적인 입증과 또 자연현상에 입증된 것들이 있었는데, 지질학자 보타 울트라는 분이 고운 흙과 굵은 흙을 공중에서 뿌렸을 때 그것들이 떨어지면서 지층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줬었고, 또 1994년 콜로라도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굵은 모래, 가는 모래 그런 흙더미들을 물속에서 이렇게 흘려보냈을 때 그것들이 흘러가면서 지층이 만들어진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9년 캐나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진에 의해서 저탕류가 대서양에 발생했는데 순식간에 1m의 지층이 만들어진 것을 과학자들이 확인을 했고, 1980년도에 미국의 세인트 헬렌스 화산에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지층이 만들어진 것을 과학자들이 확인을 하게 되면서 이런 저탕류에 의해서 지층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질학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타울프가 자유낙하 실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 가지 크기의 흙을 공중에서 뿌리게 되면 이와 같이 굵은 흙과 가는 흙이 동시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구분이 되어지면서 지층의 모양이 만들어진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대학에서 이 흙더미를 실험실에서 물을 통해서 흘려보내서 가상적으로 실험적으로 저탕류를 만들었을 때 실제로 이 흙더미들이 굴러가면서 지층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되겠는데요. 이런 실험실에서 거대한 수조를 만들고 거기서 펌프를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고 거기에 흙을 이 물의 흐름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유리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쌓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흙들이 있고 흙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실적으로 저탕류를 만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흙들이 지층과 같이 쌓이는 것을 관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살펴봤더니 흙들이 굴러가면서 가는 흙은 가는 흙끼리, 굵은 흙은 굵은 흙끼리 만나면서 그들이 흘러가면서 지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탕류가 흘러가게 될 때 이들이 옆으로 흘러가면서 지층을 만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수직으로 쌓여가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 홍수에서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흙들이 휩쓸려 갔을 때 이러한 지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산의 4분의 1이 산의 4분의 1이 흙들이 휩쓸려 가면서 이쪽에 휩쓸려 가면서 여기에 지층을 만들어내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무엇이 보이십니까? 지층의 모습들이 순식간에 화산 폭발에서 흙들이 휩쓸려 가면서 지층을 만드는 것을 과학자들이 확인했고, 또 나중에 화산 폭발이 82년도에 다시 한번 있었을 때 화산 폭발에서 강이 막혔다가 막힌 강이 뚝이 터지면서 그 흘러내려가는 물들에 의해서 기존에 쌓였던 퇴적층들이 파이면서 30m의 협곡이 순식간에 만들어진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 사건을 통해서 바로 격변적으로 지층이 만들어지고 협곡이 만드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과 현재의 지층 형성 단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땅이 있고 그 위에 이런 땅이 있는데
홍수가 시작될 때 기품에 생들이 터지면서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흙들이 지구상을 휩쓸면서 지층이 만들어지게 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물들이 가라앉을 때 산들이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갔다고 들으셨죠? 그러면서 지금과 우리의 현재 보는 지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우리는 아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홍수 이전의 땅, 그것을 이제 성 캄브리아기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화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석이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이 성 캄브리아기 위쪽에 있는 땅은 바로 퇴적층, 여기는 화석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 때에 만들어진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에 의해서, 대격변에 의해서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지층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증거는 이것입니다. 이 지층들 위에 이것이 이렇게 세로로 세워진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나무들이에요. 이런 지층들 위에 나무들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동일 과정설로 이걸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밑에 있는 뿌리 부분이 죽어서 지층에 파묻혀서 화석이 되었는데, 이것이 뿌리가 죽어서 화석이 되면 그 위에 남아있는 나무 기둥은 살아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살아있을 수 없죠. 죽어서 말라서 썩어서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 위에 지층이 쌓이는 동안, 수십만 년 동안 위에 있는 나뭇가지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 세로로 세워져 있는 나무의 화석은 동일 과정설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나무가 파묻혔다고 한다면, 이 지층이 순식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의 여러 화석들을 보게 되면 동물의 화석들이 때로 무더기로 발견되어지는, 화석의 묘지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도 바로 동물의 화석들이 동물이 죽어서 화석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을 때 때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살아있을 때 노아 홍수 사건에서 흙더미가 흘려와서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화석들을 살펴보게 될 때 식물의 화석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식물의 화석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죠. 식물이 화석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순식간에 매몰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이런 것들도 노아 홍수 사건에 의한 지층 형성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으로 생각해보는 지층과 화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 물고기와 양서류, 동물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흙더미들이 그것을 덮게 될 때 그것들이 그 동물들이 살고 있는 장소와 그들이 홍수를 피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의 차이에 의해서 이들이 매몰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밑에는 무엇이 매몰되어 있을까요? 바로 물고기들, 해양생물들이 매몰되겠죠. 반면에 육지에 살고 있는 포유동물, 그런 것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홍수를 피해서 막 움직일 수 있고, 더군다나 물속에서 이들은 어느 정도 헤엄을 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물 위에 동동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화석이 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수가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석이 지층의 순서대로 발견되지 않고 여기저기에 발견되는 것도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사건은, 여러분, 공룡이 살고 있는 중생대 백악기에 사람이 만든 망치가 발견되고요, 사람의 손자국이 발견되는 것이 여러분 과연 믿어지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화하는 쪽으로 생각했을 때. 또 공룡의 발자국과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발견이 되고, 또 심지어는 이 캄브리아기에는 5, 6억 년 된 아주 오래된 지층인데, 이 삼유층을 밟고 있는 사람의 신발 자국이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진화하는 쪽으로 동일 과정 속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대격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층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자들도 지구가 격변적인 사건에 의해서 빠르게 발생했다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지구의 지층을 만드는 이론들이 이제 격변론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동일 과정설에서 얘기하는 지질 주성도와 표준 화석은 신뢰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최신의 여러 가지 연구들은 지층과 화석이 대홍수 사건, 대격변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알려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나이를 누가 가장 잘 안다고 그랬죠?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한 부모가 가장 잘 아는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나이를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지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보아라. 바로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 바로 지구를 만드신 분입니다. 바로 이 지구를 만드신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구의 나이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불확실한 사람의 축축을 믿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이 지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나면서 얘기하는 지구의 나이와 또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